자, 우선 어제 있었던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 전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지금 뭐 막 만들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꼭 그런 게 아니라 뭐 일정 부분 준비도 해야 되고요.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뭐 좀 영상 촬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뭐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가 원하는 그런 형식의 동영상 그 포맷으로 맞추는 소위 그 렌더링 작업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업로딩 절차를 가져야 하는 등등등, 사실 그럼 절차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어제 그 예비 선거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그 최종 결과보다는요, 좀 중간 결과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세에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어제 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개표 결과, 개표 중간까지를 제가 좀 늦게까지 그래도 집계를 했는데, 이게 현재 시간으로는 밤 11시까지 했거든요. 중간까지의 결과를 집계했는데, 53대 46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라는 큰 틀에서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일단은 2연승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평가학에 따라서 대세를 굳혔다라고 평가하는 뭐 분석도 물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번에 헤일리의 득표율을 봐라, 이거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자,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인 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예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이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득표율입니다. 그 득표율이 아주 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헤일리의 차이, 대략 한 7%포인트의 차이로 헤일리가 패했는데요. 자, 이 차이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차이가 두 자릿수냐, 아니면 한 자릿수냐라는 점도 이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꽤 선전한 그런 결과를 내므로써, 이제 다음 달,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프라이머리에서 좀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중간 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는 각 후보들이 그 득표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11명의, 그러니까 뉴햄프셔주 17명 가운데 11명의 대의원을, 그리고 헤일리가 6명의 대의원을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확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큰 대세는 차이가 없지만 일단 중간 집계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트럼프와 헤일리의 양자 구도로 그러면 공화당의 경선판이 압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주 흥미로운 어제 한판이었습니다. 자, 민주공화 두 정당 모두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결국 당내의 대의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공화당은 오는 3월 15일 이후에 치루어지는 그 경선들에서는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그런 형식이 아닌 승자 독식, 그 아바의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The winner takes it all, 그런 노래. 위너가 다 가져가는 거. 그렇게 치루어지는데 3월 15일 이후에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2등을 하더라도 열심히 선전을 해서 가능한 한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월 15일 이후에는 2등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트럼프와 헤일리의 그 치열한 접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이 치열한 접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화당 경선이 트럼프의 독주로 다소 싱겁게 끝날 것 같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니키 헤일리의 나름대로의 그 선전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매우 좀 재밌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는요, 그래요.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되죠.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 그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자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있는 그 선거본부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니키 헤일리는,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많은 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다음은 이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우스캐롤라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거기서 예비선거 있잖아요. 자,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 달 24일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러분들도 뭐 마음속에 지지하시는 분들 다 있겠지만 누구를 지지하는지의 그 여부를 떠나서 네, 이 선거라는 건 그래도 좀 엎치락뒤치락 좀 약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재미도 있고 또 유권자들도 그래야 뭐 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재미만 있자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좀 흥미진진하고 또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래야 투표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나쁘지 않은 그런 겁니다. 자, 뭐 나쁘지 않은 모양새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흥미진진하게 공화당 경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번 미국의 대선 흥미진진하게 지금부터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은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있죠. 11월 미국 대통령 본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벌써부터 아주 걱정입니다. 그 우려가 점점 커지는데요. 미국 경선에서 실제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아직 본선도 아니고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하루 앞두었던 지난 월요일 뉴햄프셔주 그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곳곳으로 걸려갔습니다. 이 당원들 핸드폰으로요.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해당 그 가짜 녹음에는 당신의 투표는 11월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전화가 막 걸려간 겁니다. 그 목소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하고 거의 똑같이요. 그래서 이제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뉴햄프셔 그 대통령 예비 선거를 이렇게 방해하고 또 유권자들을 억압하려는 그런 불법 시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에 따라서 이 같은 그 로보콜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소위 이 같은 그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유권자 되시는 분들, 뭐 공화당이시던 뭐 민주당이시던 앞으로 이제 지내시다가 혹시 뭐 그런 전화가 오면 그게 뭐 트럼프 목소리가 됐던 니키 헤일리의 목소리가 됐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됐던 사실 그냥 얼떨결에 전화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똑같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 누구의 목소리가 됐던 전화가 와서 나는 프레지던트 바이든인데, 이번 공화당 그 선거에는 관심도 갖지 마시고, 민주당 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공화당 예비 선거에는 투표에 가지 마시고, 여러 등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내용의 전화가 혹시 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용을 딱 보니까 내가 알겠어. 가짜 뉴스, AI를 이용한 가짜 그 로보콜 전화, 바로 여러분들은 선별하실 수 있는 좀 그런 준비를, 능력을 갖춰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자, 태평양의 낙원 어딥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죠? 네, 하와이. 이 하와이가요, 그런데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하와이 주가 추진하고 있는 하와이 주 상원 법안 SB 304라고 있는데요. 어느 주든 또는 연방이든 상원의 법안은 S로 시작되고요. 하원의 법안은 H로 시작된다는 거 이제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와이 주 상원 법안 SB 304는 계속 늘어나는 그 하와이 방문객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그 자연 경관을 복원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그린 피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 보호 요금이죠. 녹색 요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린 피를 부과한다라는 그 내용이 그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 하와이 주에 살지 않는 15세 이상의 하와이 방문객은 하와이를 방문할 때
1년 동안 유효한 1년간 쓸 수 있는 한 번 내면 1년간 쓸 수 있는 $50짜리 관광 허가증을 구입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 요금은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입장에서 본다면 연간 약 $6억 달러의 수익을 하와이 주정부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디다 쓰겠냐라고 하니까 해안 침식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에 복구하는 데 쓰고, 또 해수면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쓰고, 또 암초가 손상된 곳이 많대요. 요새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것들, 또는 병충해 예방, 또는 하와이 명물인 돌고래나 거북이의 보호 등등을 위해서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요,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내년 7월 1일, 올해 7월 1일도 아니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와이 방문 시에 관광 허가증 없이 그냥 갔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이거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벌금 내지 마시고 하와이 가실 때는 $50짜리 관광 허가증을 미리 사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주 하원 관광위원장인 샤 퀸란이라는 의원은요, 최근 10년간 관광객들의 평균 골프 라운딩 횟수는 30% 줄어든 반면에 등산은 50%나 늘어나는 등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골프장을 많이 가면 그 골프장은 어차피 골프장 차원에서 관리를 계속 하니까 괜찮은데,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도 다니고 산과 들로 뭐 다니는데 거기는 주정부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본다면 골프장에서는 좀 죽을 맛이겠네요. 골프장 매출 많이 떨어졌겠는데요. 자, 여하튼 골프장 매출 떨어지니까 뭐 골프장에서도 뭐 세금도 좀 덜 내겠죠.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관광객들은 해변 유명한 한두 곳 또는 뭐 진주만 정도를 들으는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알아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서? 몰라서 물어요? 당연히 무슨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종 SNS, 그리고 틱톡 등등등등. 요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통틀어서 SNS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SNS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그동안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았던 그런 것도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와, 여기 너무 멋있어.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된 어떤 코코넛 나무 그네 이런 것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훼손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각종 예산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관광객들은 그동안 찾지 않던 많은 곳들을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게 하와이 주정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전반에 대한 자연보호의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어느 정도 참 일견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건강용품 업체인 존슨 앤 존슨, 이 J&J라고 하는데요. 이 존슨 앤 존슨이 그 바람 논란을 일으킨 활석이 포함된, 이게 활석이라는 게 일종의 광물질인데 바람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활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서 $7억 미국 정부 당국에 벌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슨 앤 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 42개 주 검찰과 조사 중단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처럼 $7억 내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각 주의 검찰들은요, 이 베이비 파우더의 바람 논란이 확산되자 존슨 앤 존슨이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는지의 그런 여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존슨 앤 존슨은 이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이 베이비 파우더, 그리고 화장품도 있어요. 그 베이비 파우더나 화장품과 관련해서 4만 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활석은 베이비 파우더나 또는 여러 이 화장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발암 물질인 이 성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면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우려가 제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요, 성면에 그 오염된 그 활석이 들어간 제품으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여러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슨앤존슨은 제품 안전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만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이 베이비 파우더의 활석 사용을 중단한다라고 밝혔고 또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교체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체를 했어요. 뭐 교체 이유는 괜찮지만 많은 사용자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니까 바꿀게요 라는 것이지만 여하튼 각 주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끝내주는 조건으로 7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 소송도 지금 4만 건이나 제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벌금이 아니라 판결이 나오면 일종의 피해 배상금 같은 게 내려질 텐데 그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존슨앤존슨의 파우더와 화장품이 그럴 수가 있구나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존슨앤존슨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특히 이제 화장품에 이런 오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염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뭐 화장품 안 쓰실 순 없지만 뭐 여자분들 마찬가지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무슨 로션 정도는 다 바르잖아요. 그런 로션 등등등도 사실은 오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캐나다로 오랜만에 좀 가볼까요? 캐나다가 좀 핑계를 대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주택난도 심하고요. 그리고 의료난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난이랑 의료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해서 올해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 대비 무려 35%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캐나다에는 외국인 유학생 8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2년 21만 4천 명에서 약 280%가 증가한 수준이죠. 한 10년 만에. 이번 조치는 그런데 이제 학부생에게만 적용이 되며 기존 학생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 다니다가 대학원을 가려고 학생 비자 갱신한다면 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에는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것이죠. 자, 캐나다가 그 유학생 수를 이처럼 제한하려는 것은요, 최근에 그 엄청나게 어려워진 캐나다의 그 주택난과 그리고 캐나다 하면 뭐 의료 시스템 좋다라는 것을 유명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만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료난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주택과 의료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몰려오는 외국 유학생으로 인해서 주거비가 치솟고 또 의료 서비스도 크게 비싸졌다라는 게 캐나다 정부의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3분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거주자는 31만 명 이상이 늘어나서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영주권 거주자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유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주택 임대료는 캐나다에서 무려 22%가 올랐습니다. 2년 동안 22%가 올랐습니다. 임대료나 무슨 렌트비 같은 거는 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뭐 3%인가요? 3.5%인가요? 나름대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른데 뭐 꼭 상한선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CPI를 기준으로 렌트비를 올리는 것이니까 3%, 4%, 뭐 많으면 5%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2년 동안에 무려 22%가 올랐다는 것은 캐나다의 주택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캐나다의 밀러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증가는 주택 그리고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면서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주택 임대료 등의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일각에서는 주택난 등에 대한 책임을 이 유학생들에게만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언제는 학비를 통해서 나라 돈 벌으려고 유학생들 막 유치하다가
왜냐면 유학생들이 훨씬 비싸잖아요. 미국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 학비 가장 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주에서 온 학생 학비가 그거보단 비싸고,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게 유학생 학비잖아요. 그렇게 유학생 학비는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재정 확보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인데, 캐나다가 유학 가기로 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나라이긴 한데, 그래서 유학생 많이 받아서 재정 확보할 때는 언제고, 나라가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자 갑자기 유학생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학생 뭐 상한선 둔다라고 하고, 이러면서 마치 유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스마트폰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죠. 이름하여 갤럭시 S24. 이 시리즈가 사전 예약 시작 3일 만에 인도 시장에서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S24 최신형 시리즈 사전 예약 판매량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뭐 아직 전달된 것도 아니고 사전 예약한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그 갤럭시 S23 시리즈가 3주간 기록했던 사전 예약 판매량을 단 3일 만에, S24는 단 3일 만에 갈아치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3주 동안 했던 것을 이번에는 3일 만에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8일부터 인도 시장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울트라 등 주력 모델을 인도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는 등 세계 스마트폰 2위 시장인 인도에서 영향력 확대에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1등이에요. 자, 바로 2등은 중국의 비보라는 곳인데 18%, 그리고 3등은 역시 중국의 샤오미, 4등 역시 중국의 리얼미 차지했습니다. 근데 비보는 18%, 샤오미는 17%, 리얼미는 12%, 삼성전자는 19%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규모 면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인도에서 삼성이 아주 기록적인 지금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그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자, 이곳 미국에서는 애플과 상대를 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쓸지 아주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도를 더해가는 북한 김정은, 각종 위협적인 발언들, 김정은의 여러 발언과 북한 한반도 정세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대남 위협적인 언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가 이걸 사실 요즘 허투루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 등의 관심도 점점 지금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에서는요,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북한의 군사태에서 변화 조짐이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다음 달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그에 파생된 예멘 후티 반군과의 충돌 등 여러 안보 현안에 지금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미국이 참 여러 개잖아요. 뭐 직접 관여든 간접 관여든 뭐 제3자를 통한 관여든, 사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지금 특별히 요즘은 전선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 이슈가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게 싫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은 그런 김정은의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과거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대하고 있다,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백악관도 답변을 하면서 우리는 매우 긴밀하게 그런 발언의 배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우리는 더 이상 목표 지점으로 세우지 않겠다, 남북 통일을 원해서 뭘 하고 이제 그런 거 우린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종의 남북 통일 노선 폐기를 선언했잖아요. 또 동시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헌법 조문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한국에 괴멸적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기류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미국의 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고 뿐만 아니라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박사도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 또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많이 아는 분이죠. 로버트 갈루치 박사, 이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인데요. 이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요. 일제히 기고문 등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가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분위기 반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인 NBC TV는요,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하는 등 미국 언론과 또 싱크탱크 등의 북한 관련 주목도 역시 최근에 부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NBC TV는요, 이 우발적인 충돌과 제한된 북한발 공격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런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빠르게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NBC가 인터뷰한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라미 킴 교수는요, 포격이나 소규모 도발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또 국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 수십 기의 그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내심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게 이제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그 핵 무력 수준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김정은의 그런 발언, 위협적인 발언을 단순한 말폭탄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기류가 미국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않아. 평화는 방심하지 않을 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사실 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이 관련 논문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몸무게 빠지는 것과 암 발병과의 연관 관계 논문입니다. 최근 2년간 체중이 의도치 않게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상부 위장관 암 등 암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의 경우 뭐 160파운드, 170파운드인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10%라면 뭐 16, 17파운드가 막 빠졌어요. 내가 무슨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뭐 여자분들이 뭐 120파운드, 뭐 110파운드, 130파운드 그렇다면 11파운드, 뭐 13파운드가 이렇게 빠졌다. 이러면은 바짝 긴장하고, 긴장이 아니라 이런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다나 파버 암 연구소는요, 연구팀이 그 연구를 했는데 15만 7천여 명을 최장 3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체중이 의도치 않게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1년 내에 암 진단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1976년부터 2016년까지 1976년부터 얼마나 오래전부터 연구를 시작한 겁니까? 1976년부터 2016년까지 15만 7천 명을 추적 관찰을 한 것입니다. 자, 참가자들은 2년마다 신체 활동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통해서 체중을 보고했고요. 또 4년마다 한 번씩 식단 변화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식단과 신체 활동 등의 정보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체중 감량 행동을 높음, 중간, 낮음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추적 관찰에서 체중 감량 의도가 뭐 거의 없었는데 체중이 10% 이상 감소한 참가자의 암 발병 건수는 체중이 줄지 않은 참가자의 암 발병 건수보다 2배 이상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암 중에서는요, 식도암,
위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등 주로 이 상부 위장관 암 발생이 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체중과 연관해 봤을 때. 그러나 이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비뇨 생식기암 또는 뭐 뇌암, 흑색종 같은 이런 쪽의 암 위험 증가와 체중과는 또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는 암이나 다른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량이 줄어들어야지 급격히 10% 이상 주는 것은 바람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렇게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아닌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그렇게 팍 10% 정도 줄어들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담해서 이 암 등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지 이제 판단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 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리는 눈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배우인 리스 위더스푼이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리스 위더스푼이 쌓인 눈을 퍼서 음료를 만들어 먹는 영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먹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논쟁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자, 리스 위더스푼은 최근 자신의 틱톡 계정에 눈 오는 날은 초코치노를 먹는 날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초코치노. 카푸치노가 아니라 초코치노. 네. 그는 그 영상에서 내슈빌에 있는 자신의 집 야외 그릴에 쌓여있는 눈을 컵에 퍼 담은 뒤에 캐러멜과 초콜릿 시럽, 커피 등을 넣어서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다 라고 하는 그 영상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카푸치노가 아니라 눈에다가 초콜릿 시럽을 넣었으니까 초코치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상이 올라온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댓글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먹는다라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우려된다, 오염될까봐 우려된다라는 반응이 막 쏟아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심각하게 아플 수도 있으니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논쟁이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 막 그러면서 논쟁이 커지자 이 위더스푼은 관련된 영상 3편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위더스푼은 눈을 받아다가 그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돌려서 그 녹잖아요. 그러면 그 녹인 물을 영상에 보여주면서 봐라 이 눈을 바로 녹인 건데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한 물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47세인 위더스푼은 자신이 어렸을 때는 여과되지도 않은 그런 수돗물이나 또는 야외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곧장 물을 마셨다. 우리는 그렇게 컸다라면서 지금 옛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옛날 생각을 했네요. 맞았어요. 옛날엔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말고 한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냥 학교 수돗물 그냥 받아서 다 먹고 그랬습니다. 또는 어디 산속에 놀러 가면 계곡물 받아서 그냥 먹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하여간 위더스푼이라는 여배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눈을 받아 먹는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누리꾼의 걱정과 달리 그런데 이제 눈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크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눈에는 살충제라든지 무슨 연기 그을음이라든지 수은 또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그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게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섭취를 했을 때 위험한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이것을 눈을 매일 받아갖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것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먹고 바로 무슨 병에 걸리나 그걸 떠나서 여하튼 깨끗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소량 먹으면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탐탁치 않습니다. 자, 과학 전문 기자 제이슨 비텔은 지난 2022년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막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각종 오염물을 흡수하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 내려온 그런 눈은 안 먹는 게 좋고 내리기 시작한 지 최소한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쌓인 그런 눈을 먹는 것은 괜찮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2년 전에 조언, 기고문에서 그런 조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두 시간씩 내린 다음에 내려온 눈은 우려한 대로 오염이 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말에 물은 바꿔 먹는 거 아니야 라고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여행이면 괜찮겠습니다만 멀리 어디 새로운 나라에 여행을 가고 그럴 때는 가급적 병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뭐 그쪽에 물이 오염돼서라기보다는 우리 뱃속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배탈이 날까 봐 그러는 건데 이 하늘에서 내린 눈, 오염 여부를 떠나서 매일 정수된 물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걸 먹으면 배탈 날까?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굳이 집 앞에 쌓여있는 그 눈을 드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저 감상하는 데서 그치시는 게, 그렇게 그쯤에서 그치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최근 그 며칠 동안 폭설이 많이 내린 곳이 있죠. 미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곳이 너무 많아서 피해가 큰 곳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이 눈 내리는 것만 보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지겨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은 별 피해가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